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기사들은요, 최근 한국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 프랜차이즈, 심지어 배달앱까지 정말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지, 또 각계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핵심은 역시 단순히 과거의 대형 마트며 백화점 규제에서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매일 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좀 전통적인 오프라인 쪽 규제부터 살펴볼까요? SSM 관련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 기업형 슈퍼마켓 SSM 있잖아요. 이걸 전통시장 근처 1km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걸 5년 더 연장하고요. 아, 연장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걸 백화점이나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계속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규제가 실제 전통시장 매출 올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아, 실효성 문제 제기군요. 그렇죠. 규제는 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는 거죠. 임대료 관련 규제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대형 유통업체가 이제 임차인이랑 계약 갱신할 때요. 네. 뭐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네, 업계에서는 뭐 서로 알아서 협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발의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강제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 소위 갑을 관계 문제군요. 그렇죠. 실질적인 힘의 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프라인도 그런데 사실 요즘 정말 뜨거운 건 온라인 쪽 규제 같아요. 특히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을 확 줄이자는 안,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김동아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연간 중개 거래액이 예를 들어 1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들 네, 100억 원? 이런 곳들을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로 딱 보고 판매자한테 물건 판 돈을요. 지금은 뭐 최대 3, 40일까지도 가는데 이걸 구매 확정되고 나서 20일 안에 줘라. 이렇게 대폭 줄이자는 거예요. 와, 20일이요. 엄청 짧아지네요. 영세 판매자들한테는 숨통이 트이겠는데요? 네, 취재는 분명 그렇죠. 영세 판매자들 자금 사정을 좀 좋게 해주자는 건데 근데 그 100억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100억 원이라는 기준이 뭐랄까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서요. 이제 막 크려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벤처기업들까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회사들은 자금 유동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갑자기 정산 주기가 이렇게 확 짧아지면 오히려 자금 압박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긴 온라인 시장은 워낙 빨리 변하니까 대규모라는 걸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네,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아예 그냥 아주 큰 플랫폼들 있잖아요. 연매출 3조 원, 뭐 시총 15조 원,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이런 곳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네,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제기돼요. 어떤 문제죠? 이런 규제들이 요즘 많이 쓰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왜죠?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용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잔뜩 규제를 받고 해외 플랫폼들은 그 규제를 피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규제의 역차별 문제. 그렇죠. 의도치 않게 해외 경쟁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배달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쪽은 또 어떤가요? 거기도 규제 얘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들, 수수료 상한선을 좀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고요. 수수료 상한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그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걸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법안 검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모펀드 규제요? 그건 왜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전에 홈플러스 사례 같은 것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네, 그랬죠.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할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 출점 계획이나 가격 인상 계획 같은 걸 미리 알리고 만약 그걸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계획을 미리 밝히고 어기면 처벌한다. 강력하네요. 근데 M&A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겠는데요.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나 뭐 구조 조정 같은 M&A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의 필요성하고 시장 활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규제 움직임이. 업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대비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프라인 대형 유통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배달, 프랜차이즈까지 뭐 유통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의 실효성 문제, 또 공정성 문제, 특히 그 해외 플랫폼과의 항평성 문제, 이런 여러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오늘 쭉 살펴본 규제 논의들이 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판매자 보호, 뭐 전통시장 보호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혹시 뭐 상품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던 서비스 선택권이 줄어드는 건 아닐지 기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이 점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